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로젠의 재정학 챕터 9장 보건의료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교재 236페이지 보시면은 자 9-2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과연 우리는 효율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원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보건의료 시장은 아예 시장에서 공급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시장 실패인데, 근데 만약에 시장에 놔두게 되면 또 과다하게 도덕적 해이로서 과다하게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효율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밑에 제목을 보시면 정부의 온정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인트로 살짝 볼까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살짝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의 내용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 보건의료 시장이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의 보건의료 시장, 요거는 여러 가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민간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요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있어요. 위에 공공의료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 얘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공평성 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보험 시장이 효율적이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나게 되면 소득 수준에서 상이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보험 가입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니 돈을 안 냈으니까 혜택 못 받으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밑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상품 뒤에 얘기하겠지만 평등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가 기본적인 의무 교육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유니버셜하게 범 서비스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소절은 이렇게 정리할 거야. 첫 번째는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막 개입하게 되면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온정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온정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아니 그래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절에 보시면 보험 미가입자의 문제, 이렇게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요. 자, 9-2-3에 보시면 높은 보건의료 비용. 그러니까 보건의료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높은 보건의료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볼게요. 자, 정부의 온정주의 볼까요? 효율적인 의료보험 시장에서 사람들은 상이한 수준의 보험을 구입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효율적이다 그러면 자기가 선호하는 정도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혜택도 달라요. 그래서 다시요. 효율적이라고 하면,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선호가 반영돼서 당연히 선호에 따라서 상이한 서비스 수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이다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아니 내가 목마르면 물을 많이 먹고요. 배가 고프면 빵을 많이 줘야지 무조건 똑같이 준다고 그게 효율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이한 수준이야. 그래서 누군가는 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왜 가입을 안 합니까? 했더니 아니 내 맘인데요. 저는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거기요. 전혀 위험 회피적이지 않고 위험 기피적이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또 질병 발생률이 높지 않다. 질병 이게 그냥 뭐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설마 사고 나겠어? 뭐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의 선호를 반영하는데 이 사람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온정적 관점에서 정부는 이들이 야 이거 잘못된 그릇된 잘못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왜곡된 선호를 가지고 있다. 너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바보같이 지금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저거 보험 가입해야 돼.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잘못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는 생각하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지. 쯧쯧 이렇게 아유 안타깝네. 이렇게 부모와 같은 마음이야. 안타까워. 안타까워. 이렇게 쓸게요.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니까 모두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시키는 거야. 강제적. 당연히 효율성 측면에서 아 나는 싫은데 왜 자꾸 하라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죠. 자, 보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말이야. 복잡해서 복잡하고 하고 잘 모르시네. 개인에게 맡겼더니 잘 모르는군. 오케이. 그래서 재량으로 맡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크루그만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보건의료 비용을 전부 지불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합당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 약간 무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보험에 대한 미가입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험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험 시장의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입자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어떤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고 가입 비용이 너무 높아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어요. 첫 번째는 가입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기 때문에 딴 거 이건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소득이 낮고 가입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높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경우 사람들이 올바른 선호 관계를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위험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아이 설마 사고 나겠어? 에이 하고 그릇된 잘못된 선호 체계를 갖고 있고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올바른 선호 체계, 올바른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합니다. 타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 가입 비용이 너무 높아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인데 최근 빠른 보건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특히 이게 큰 문제로 작동된다는 거야. 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부담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 16%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뭐 옛날이긴 하지만 16%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저소득층과 노인은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의해서 커버되고 있다. 그러나 1,4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노인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으로 어떻게 커버를 또 해주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인가 한번 봤더니 자, 거기 볼까요? 비정규직 근로자. 여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규직 근로자. 또 저임금 근로자. 보통 비정규직을 싫어하는 게 이제 저임금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자영업자도 이제 잘하는 경우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영업자의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입의 여유가 없어서 가입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급격한 증가하게 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상승, 그러니까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연구가 나와 있고 80년대 말에는 평균적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190달러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950, 거의 뭐 5, 6배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누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가?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은 매우 다양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래요. 연령, 소득, 인종, 다양하게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이민상의 지위 미국이니까 인종이나 이민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고용 상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미국 얘기긴 하지만 18세 미만 인구 중에서는 10%가 18세에서 24세에는 30%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들 두 집단이 보험 미가입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게 32%이다.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시면 거기 보시면 24세 인구 전까지가 젊은 층이 비중이 커요. 비중이 크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 자, 연간 소득이 보니까 75,000달러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9.1%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미가입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중이 크다. 고소득층은 이제 보험부터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 되면 이제 생활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험부터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 조심조심. 나중에 다시 넣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인종상에서 봤더니 백인이 16%, 흑인이 21%, 남미 계통이 32%, 남미 계통이 비중이 좀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달러 볼게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20%가 보험 미가입자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고용상 지위 측에서 봤을 때 미가입자의 27%가 실업자, 27%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31%가 전일제 노동자. 그러니까 이민상의 지위라든가 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열악할수록 상태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예상한 거랑 뭐 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는 확률은 기업이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진다. 그렇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 돈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직원들,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잘 돼 있으니까 보험이 잘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여기 기업의 규모가 크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줄 한번 볼게요. 1인당 종업원 1인당 보험 관리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거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요. 자, 그래서 1인당 보험을 관리하는 비용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간에 사람이 수가 많잖아. 위험의 분산 효과도 커요. 위험의 분산 효과도 크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보험료가 낮아질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험료가 낮아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민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기가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단락 보시면 분명히 미국의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보건 미가입자의 존재가 염려되기는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거 문제긴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보니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은 거랑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는 거랑 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을 모두 부담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가입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만약에 비록 미가입자이지만 자이나 엄청 부자야. 그러면 됐어 나 보험 가입 안 해. 그러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자이면 부유하면 됐어 나 저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사고 날 거에 대해서 돈을 쬐끔씩 저축을 하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잖아. 일상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 뭐 사고 나면 다 내가 거기 보시면 전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부담하는 부담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238페이지 첫 번째 줄. 그러나 놀랍게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 미가입자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건강 상태가 나쁘고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좀 약간 상충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에 실증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증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뭐 내용은 그겁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잘 돼 있냐,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나, 그럼 건강 상태가 좋아졌냐, 그걸 보는 건데 두 번째 단락에 뭐 한 5번째 줄 볼까요? 내용 자체는 뭐냐면 결론만 봅시다. 자, 랜드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보다 많은 보험 혜택을 주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진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험에 만약에 가입이 높아지더라도 그러면 말이야 보험 가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건강이 증진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까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시력이 약하거나 단지 시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조금 개선되지만 전체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완전히 우리가 랜덤하게 무작위 실험한다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준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루리 같은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캘리포니아주가 보험 정책이 개편됐대. 보험 정책이 개편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개편됐어.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일부 사람들이 주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더 이상 가입하지 못하는 반면 그러니까 일부는 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혜택이 제외가 된 거야.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의료보험에 계속 혜택을 받게 되는 두 그룹이 이렇게 생겼어. 자, 다시요. 보험 정책을 개편했더니 일부는 다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못 받고 일부는 계속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준실험적인 어떤 자연 발생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랜덤하게 우리가 얘기한 건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보험에 탈퇴한 사람의 경우 심장 확장기의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니까 보험에 탈퇴하게 된 다음에 고혈압 증상이 더 악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나 좋아지게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험 정책 개편으로 충격으로 혜택 받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보험에 가입하니까 건강이 좀 더 올라갔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음 연구를 가보시면 메디케어를 도입했더니 고령자의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통제해서 봤는데 명확한 관계를 찾아내긴 힘들었고요. 마지막에 단락에 보시면 레비의 연구에 따르면 또 준실험적 연구를 했습니다. 소규모 의료보험 포괄 서비스의 범위를 변화시켰는데 건강 상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연방정부 수준의 대규모의 정책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뭐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바뀐 거는 큰 영향이 없지만 대규모의 전체적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방법의 변화는 영향을 크게 좀 미치는 것 같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어떻게 여기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했나 몇 가지 얘기, 특히 보험에 가입했다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연구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난 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 보건의료 비용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GDP 대비 의료 지출을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증가 속도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자, 그래서 수평축의 연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건 나날이 커지겠죠. 자, GDP 대비 의료비에 관련된 지출 비중을 봤더니 이렇게 점차 커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점차 빠르게 증가할까?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자,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자, 제3자에 의한 의료비 지불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아니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3자, 민간의 보험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제3자가 의료비를 지불해 줍니다. 지불로. 자,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 진료 이래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제3자에 의한 의료비 지불이 만약에 진짜 원인이라면 각 국가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니 제3자가 이거를 지불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입이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보험 가입자 수가 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는 하지만 급증은 아니라는 거야. 급증은 아님. 네, 요거를 봤을 때 따라서 약간 완벽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위에 나와 있는 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다. 아닌 듯.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다른 요소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 요소들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경장에서 가설을 세우는데, 야, 요 가설이 모든 걸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이유들도 한번 요소들 원인이랄까 원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봤더니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고령하면 이제 아픈 사람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그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240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령화 저출산 심각하잖아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노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그러니까 노년층의 보건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될 거다? 엄청 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청 커! 이렇게. 오케이? 자, 인구 고령화가 의료비 상승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해봤어. 근데 실증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뭐 디테일한 연구 뭐 과정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고 이거 찾아보셔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작은 부분만 설명하고 대략 작은 부분만 비중이 작아요. 한 1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보건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데 야,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 한 10%? 그 다른 요인이 아직도 있는 거죠. 자, 뭐가 있는데? 소득이 상승해서 그렇다. 이것도 바로 설명할 수 있다고? 예, 거기 볼게요. 1인당 실질 소득이 거의 3배 상승했어. 그러니까 1인당 실질 소득이 한 3배 정도 상승하니까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요 자체가 증가한 거다. 오케이?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에이스모글루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또 해봤거든? 근데 또 실증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소득이 증가해서 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열등제가 아니라 정상제 아닐까? 거기에 만약에 또 사치제라고 하면은 네, 이게 설명력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소득 탄력성을 계산해 봤거든. 0.7이야.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 것보다 예, 보건의료 서비스는 더 적게 증가한 거기 때문에 뭐 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작은 비중, 설명에 대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게 두 가지 있고 또 하나. 의료 서비스에 질적 향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질적 향상.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한번 봅시다. 자, 노벨상을 받은 에로우 교수는요, 미국의 의료비 증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다. 에로우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보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다.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예, 한번 보시면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의료 기술이 발달하는 거는 이거 네거티브한 거 아닌 거잖아. 이거 좋은 거네. 좋은 현상, 굿 현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료 서비스의 또 선택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진 것도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많아졌어.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진단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단. 아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CT 촬영, 엑스레이, MRI, 양성자 동력을 이용한 여러 기구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로 보면 축구 경기장만한 것도 있고 가격이 5천만 달러인 것도 있고 강력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자, 엑스레이밖에 없다. 그럼 이게 쓸 수 없는데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걸 더 선택을 해서 지출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 방식이 향상되게 되면은 진단 방식의 비용이 높아집니다. 진단 방식의 뭐 향상,
향상은 여기 나와 있는 진단과 관련한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술의 발달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의료진의 교육, 더 유능한 의사, 의료기술, 의료장비 다 향상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진단기술, 시술 방식, 넓은 범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니까 옛날 같아서는 진단이 안 돼가지고 이게 병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잡히는 거죠. 자, 심장마비와 관련한 진료 행위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또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심장마비의 사례를 보면 자, 오늘날 치료 방법이 1955년도에 거기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 발작 일으켰을 때 자, 대통령님 좀 거기 편하게 쉬시고 몰핀 주사 정도 맞고 산소 공급 끝!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야. 안정을 취하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사망률도 절반으로 확 떨어지게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심장 발작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4분의 3 정도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커틀러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시면 심장 발작과 마비에 대한 처치 방법의 발달,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증 등 만성 질병에 대한 비급성 약물 치료 개선, 흡연과 관련한 행태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장 수술 방법과 처치 기술의 발달은 심장마비의 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러한 조치 중에서 거기 보니까 심장 수술과 처치 기술의 발달은 1인당 의료비를 증가시키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건강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예를 들면 심장 발작으로 인한 입원 치료 비용 등과 같은 비용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일부는 증가시키는 게 있고 일부는 또 그게 감소시키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용을 증가시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락 보시면 두 번째 줄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다른 예가 저체중 미수가. 그러니까 요 의료 서비스에 이게 발달되는 게 저체중 미수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많이 사망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미수가 사망률이 자 1000명당 20명이었는데 4.7명으로 낮아졌고 자 출생 후 11개월까지 사망할 확률이 또 2.3으로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거기 나와 있는 의료기술의 발달 역시 에로 교수구만. 새로운 남다른 시각을 제시했어. 이렇게. 근데 이제 거의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까지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어떤 걸 찾아냈냐면 매우 비싼 기술적인 혁신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요약하면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료기술의 발전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보건의료비의 증가가 그러니까 의료비가 증가하고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렇게 의료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 급증이 돈이 많이 든 거야? 이게 필연적으로 거기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야, 이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비효율성과 시장 실패인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비효율성과 시장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서비스의 혜택과 기술 그리고 심장마비나 이런 질병의 치료도 더 좋아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비효율성과 시장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이론의 등장은 의료 비용 조달과 관련해서 뉴 관점을 제시하였다라고 책에서는 평가하고 있고요. 만일 비용 상승이 대부분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인한다면 이게 나쁜가?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높은 의료 비용의 상승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가지 커틀러 교수의 네 가지 질병, 심장 발작, 저체중 미수가, 우울증, 백내장 이런 경우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다. 그래서 편익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치료 비용도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편익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보시면 그에 따른 연구가 거기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머피 교수부터 블러블러 나와 있긴 한데요. 1970년과 90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미국의 국부를 증가시키는 효과와 같다라는 추계치를 제시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추계를 해석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뭘 주의해야 되는데? 뭐 가볍게 봅시다. 자, 수명을 1년 연장했다라는 게 그 가치를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데 이게 쉽지 않지. 뭐 당연하겠죠. 자, 수명의 연장 가치로 어떻게 했냐면 거기 보시면 순직할 수 있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금 증가분. 아니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머피 교수는 이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게 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알겠어. 비용은 측정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기술에 대한 발전이라 할게요. 자,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에로우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야, 비용 자체가 증가해. 근데 말이야, 편익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아니 편익 측면도 봐야지. 여기 비용 측면만 보고 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용은 알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야? 야, 지금 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얻게 되는 가치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가 방법을 한번 살짝 보시면 첫 번째가 거기 보니까 순직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직장에서 내가 여기는 위험이 없다라고 할게요. 아니면 낮다고 할게요. 낮아. 여기는 위험이 높아요. 고위험이라고 할게. 고위험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위험 직장에서 고위험 직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너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 고위험 직장에서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위험해. 그럼 나는 최소한 얼마나 더 받아야겠는가? 얼마나 더 받고자 하는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런 통계적 추정치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그걸 보시면 자, 기대 수명의 연장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 아니 야, 보건 서비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 증가? 약간 인과관계가 애매하다. 이러한 주장이 있네요. 야, 그거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게 저기 나와 있는 보건 서비스의 기술 수준 향상 때문이야? 그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거기 보니까 심장 발작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방과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 기술이 큰 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이유는요. 기대 수명을 연장하는 것 외에도 의료 서비스의 진보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많고 이것도 큰 가치가 있다. 뭐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렇게요. 수준을 향상.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명의 가치가 증가한 것도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교체 수술, 비아그라, 궤양 치료제, 내시경 수술 방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편익은 클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머피 교수가 토펠 교수와 같이 연구해 보니까 매우 크다. 그래서 다 이게 편익에 반영되는 거죠. 향상의 편익이 크다. 이렇게요. 다음 이제까지 얘기한 거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증가가 기술 진보에 의해서 유발된 것인가
여부가 지금까지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은 인과관계가 반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야, 여기 보시면 기술 발전으로 기대 수명 증가한 게 아니라 기술 수명이나 이게 증가하면서 기술 발전된 거 아니야? 이 반대 인과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니까 의료비 입장에서는 야, 사람들이 여기에다 돈을 많이 쓰네. 그래서 그쪽을 더 관심을 갖고 기술 혁신을, 진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반대 인과관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제에 대한 검증은 쉽진 않네요. 근데 몇몇 연구를 해보니까 처방약품 도입이 거기 보니까 블룸이라는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이 증가. 그러니까 새로운 처방약품이라는 도입이나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어. 그럼 이 시장에서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익을 창출할 여지가 있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기술 진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달러 볼게요. 보건의료 서비스 가격과 보험 가입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단 말이죠. 사회는 사회의 공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과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거긴 재화평등주의라고 표현했죠. 상품평등주의적 견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비용 편익 단순히 그냥 효율성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 보시면 순편익에 그 상품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순편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라는 게 상품 재화 평등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소한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여론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공평성 측면에서 또 정부가 개입하게 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밑에 심화 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는데 요거 관련한 레퍼런스 찾으시면 구글링 하시면 또 최근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미시, 거시 다 중요하지만 재정학, 재정정책 중요하지만 이렇게 의료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토픽들이 되니까 여건이 되시면 여러분 커리큘럼 중에서 뭐 의료 경제학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과목이 있으면 저 같으면은 무조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공부를 전공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경제 이쪽으로 하면 되게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요. 의사, 의료계, 이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자금이나 돈도 많지 않겠습니까? 용역이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내가 기여할 만한,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여지도 되게 많을 테니까 뭐 관심 갖는 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애매하게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게임 이론 하는 것보다도 좀 관심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그냥 차근차근 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요약 정리가 있잖아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밑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문제를 뭐 풀면서 하다 보면 얘기가 뭐 산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할 연습 문제니까 시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뭐 거의 별표는 어려운 문제래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셔가지고 정답을 찾는 이거보다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논리적으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용을 잘 설득력 있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재미난 거는 요거 말고 제가 재정정책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루버 교수님 책으로 하거든요. 보니까 챕터나 내용 진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도 나중에 중간고사로 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니 책에 있는 본문 내용하고 여기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뭐 더 풀어볼 거 뭐 없습니까? 그러면 그루버 책 연습 문제 뒤에 나와 있는 거 풀어보시면 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정부와 보건의료시장 요쪽 우리가 다음 챕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